책을 자주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는 것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앞에 진도 나왔던 것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 하나는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 진도 나가는 만큼 앞에 쭉 한번 훑어보시는데 줄쳐져 있거나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눈에 익혀놓으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시면서 내가 수업 시간 중에 들었던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표시하셨던 것을 바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근데 공부는 뭐 요령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많이 보는 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앞에서 한 3줄 앞에 있던 친구가 있는데 걔가 문과 1등이었거든요. 문과 1등이었는데 걔 보면 쉬는 시간에 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대에도 놀지 않습니다. 책만 봅니다. 빡빡하게 인생 사는 거죠. 심지어 그 집 어머님께서 밥을 해주시면 항상 비빔밥을 해주시는데 그 비빔밥에 들어가는 반찬 식재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소화 잘 되라고 그것만 1년 내내 먹고 다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가격하고 지금 한국은행 다니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가끔 TV에 나오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데 인생 빡빡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132페이지를 함께 봐나가십니다.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구역 찾으셨죠? 1. 도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1. 임의적 지정 대상. 1번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줄쳐놓습니다. 용도지구는 줄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구역, 3번 정비구역, 7번에 관광단지까지 쭉 읽어보시면 얘는 개발 목적이겠습니까? 비개발 목적이겠습니까? 개발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 1번 임의적 지정 대상 바로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것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대도시화 끝났지만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예외적 결정권자였던 것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8번 그냥 보십니다. 개발자연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해제 동원해 놓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나 공원 일대는 비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될 수 없지만 해제되는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로 변경되는 구역 변경 동원해 놓습니다. 녹지지역일 때는 비개발 용도이지만 주상공으로 바뀌게 되면 개발사업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옆에 페이지에 1. 용도 지구 다시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구를 전부 또는 일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구역이 만약 생태계 보호지구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태계 보호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 생태계 보호지구라고 하면 중요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서식처로서 많은 사람이 찾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고 서식처가 파손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곳에 탐방시설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에 있어서는 비개발 목적으로 용도지구가 지정된다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용도지구라면 종류 가리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은 다산 신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인데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 잠깐 이해하실 것은 우리 남양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면 다산 신도시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별내 신도시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진접지구, 진건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이루어졌거든요. 이 도시개발구역은 남양주시 전부였습니까? 일부였습니까?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 남양주 일부인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할지라도 이 도시개발구역은 남양주의 일부이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신 것으로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토지용을 합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자체도 남양주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이죠. 그곳 전부를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약속하실 것은 개발구역 뒤편에 또는 정비구역 뒤편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을 쓰면 맞는 말이지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말 나오면 그 뒤에는 항상 뭐만 나와야 된다? 일부만 나와야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는 말 확인되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보통 지역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사항이지만 얘만큼은 지정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1번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 시행하는 사업 가로 해놓으시고 끝난 후 추천하시고 10년 동그라미 정택 10년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1. 시가조정구역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조정구역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2번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녹지지역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잠깐 이걸 하나 봐놓습니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공부도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특별히 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장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 지역에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었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지구 구역 지정과 관련된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 이해하시고 특별히 정비사업과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경과된 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개발 사업은 1기 신도시에 해당되게 되는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분당, 일산 그리고 안양에 3번 신도시는 안양에 평촌 신도시 만들어지는 게 다 1기 신도시이거든요. 그 1기 신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그 개발 사업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저 1기 신도시 만들면서 예전에는 충분한 기반설, 환경, 경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 서울과의 연계 기능이나 또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없는 그런 도시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다만 우리 남양주에 별내 신도시라 불리는 것 별내 신도시는 1기 신도시입니까? 2기 신도시입니까? 2기로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2기 신도시와 관련된 곳이 바로 동탄이나
또는 판교나 별내 이런 곳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는 좀 문제점이 좀 몇 개 있긴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신도시 만들게 되면 서울 도심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연결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연결망이 바로 GTX이거든요. 그 GTX 결정을 15년 전에 결정했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하나 안 하나 그거 가지고 시간 많이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동탄 신도시 만들면서 GTX 설치와 관련된 기반설 설치 비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했는데, 그 비용이 8천억 정도입니다. 그 8천억을 10몇 년 동안 개발하지 않고 열심히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있거든요. 이자는 꽤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충분한 기반설 확보하고 개발 사업하자. 그래서 이 기반설 설치가 이 지구 단위 계획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게 되면 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개발 사업의 목적이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저 정비 사업 그리고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10년 경과된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조 지정 하여야 한다.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 서울 강남에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참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분양 가격이 한 12억 후반 정도이거든요. 12억대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하게 되면 16억에서 17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받게 된다고 하면 바로 몇 억의 챙긴다 해서 로또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죠. 신혼부부가 되거나 다자녀이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분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거래 가격이 뭐 15억, 16억 그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돈 많은 분이 거주하실 텐데, 강남 쪽에 도는 이야기 중에 자제분을 서울대 보내고자 한다면 아들의 실력이 뛰어나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이 좀 많아야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많아야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 돈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서울대 못 간다던데. 괜한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받으실 거고, 그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면 진짜 노인분들이 되신 거죠. 그러면 제초 개발 사업할 때는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했다 생각했는데, 노인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노인 복지들이 부족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기반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를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반면 우리 평내 우평지구는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 형태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신혼부부나 또는 젊은 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제분을 낳게 된다면 학교가 부족해질 수 있죠. 애초에 예상했던 인구에는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았는데, 젊은 계층에 많이 거주함으로써 학생 수가 많아졌다고 하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학교가 부족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교를 새로 설치할 목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 하여야 한다.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 취지 알았다고 하면 이제 정택 10년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원칙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예외를 내겠습니까? 예외. 그래서 정비사업과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났다고 하면,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뀌는데 거주하는 계층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만들어라. 그러한 의미에서 정택 10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공록 30만을 우리가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 공부하시는데, 저 시가 면적으로, 시가지 용지로 만 30만 제곱미터라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 수는 몇 명 이상? 10,000명 이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 다산 신도시의 개발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인데 이 도시계획을 넉넉히 잡아 50만 제곱미터에 10,000명 거주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 했거든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4만 명이 되게 됩니다. 우리 평내, 호평지구가 각각 200만 제곱미터 정도이거든요. 각각 계획했던 인구가 각각 4만 명씩인데 여기가 살기 좋다 소문나다 보니 지금 거주하는 인구가 한 10만 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30만이라는 것은 몇 명 사는 곳이다? 10,000명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종전에 시가조정구역과 공원이었는데 저 시가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었다면 예전에 사람 살고 있는 동네였다? 사람 없는 동네였다? 사람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도로, 전기, 수도, 통신, 교육, 의료시설 다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아파트 만드는 게 목적이지만 그 아파트 만들면서 사람 살기 편하게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춰놓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시가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에 녹지지역이었지만 저 녹지지역을 주거적,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저 녹지지역엔 바로 왕속지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왕속지구에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되시겠습니까?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3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1. 계획관리지역 찾으셨죠? 계획관리지역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만 노파심에 우리 박스에 3번을 잠깐 봐놓습니다. 우리 중에 진짜 시행만 10년 하실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공하시게 되면 바로 전화번호가 바뀌실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3번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답은 공동택 중에 아파트 또는 연립택, 아파트 연립택 가로 해놓습니다. 건설 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나번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10만인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답은 보시게 되면 감옥, 남옥을 제외한 경우에는 얼마? 3만 이상. 그래서 비도시 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를 만들 목적이라면 얼마? 30만. 연립택 만들 목적이라면 얼마? 30만. 그런데 건물을 개발함에 있어서 아파트, 연립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끔 창고나 그리고 이케아라고 하는 유통단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케아 만들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내가 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을 팔아달라고 누가 찾아오시게 된다고 하면 이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효용가치가 높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단위 면적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3만 이상이라는 게 눈에 확인되시게 된다면 또는 30만 이상이라는 게 확인되신다고 하면 이제 입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곳에 아파트나 대규모 유통단지 만드는 게 가능한지 그런 입지 조건을 파악하신 상태에서 얘를 단순히 중개만 하고 할 것인지 시행을 해볼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 30만 제곱미터가 아닌 한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이곳에 아파트 만들게 되면 한 700세대에서 1000세대 가까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적고 이것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성공하시고 나면 꼭 학원에 등장하셔가지고 원장님께 한번 법률 자문 필요하다 해서 얼마면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꿈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도시적 중에 유일하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이 그런 이유에서 가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 넘기십니다. 2번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사셨죠? 여기 개발진흥지구가 비도시에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박속에 2번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라는 말 찾으셨죠? 주거개발진흥지구라는 말 찾으셨고 끝에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말 찾았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 지역은 계획관리적 동네에 놓습니다. 그러면 비도시지역 중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이었습니다. 주산관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결국 비도시지역 중에 아파트 만드는 게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이거든요. 주거개발진흥지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아파트. 그래서 그 아파트 만들 수 있는 비도시지역은 오직 뭐만? 계획관리지역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3절 지구단위 계획 찾았습니다. 1.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기사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고려사항 같은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옆에 페이지에 수립 기준. 기준하면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2번 얘를 오래 봐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는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였고,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개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규제를 강화시켜줘야 되겠습니까?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우리가 조금 있다가 100%와 120%, 150%, 200%를 보게 됩니다. 이게 25회 때와 27회 때, 그리고 작년 29회 때 시험에 냈거든요.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은 시험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서 이거 틀리신 분들은 본 적 없다고 하시고, 심지어 이거 맞추신 분도 수업 시간 중에 들은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1년만 지나고, 1년이 아니라 시험만 끝나고 나면 한 달 뒤에 보면 기억이 없다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효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 게 1입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번 30회 시험 때는 이게 29회 때 나왔기 때문에 대상과 관련된 내용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와 관련되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택 10년과 시공은 30만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용도 지구가 세세히 구체적인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용도 지구라는 게 확인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할 수 있다. 정택 10년과 시공은 30만만 하여야 한답니다. 이제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 내용 넣으면 좀 쉬운 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재 잠깐 살펴보십니다. 양가 1번 의무적 포함사항 찾으셨죠? 의무적 포함사항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에는 2, 4 이 두 개의 필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2번 보시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는 뭐 들어야 된다? 기반설의 설치입니까? 배치 규모입니까? 배치 규모라는 말을 확인해 놓습니다. 어떤 기반설 집어넣을 것인지, 그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부터 용적률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이게 행위 제한이죠. 용도 지역에 보여줬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높이 15m 건물 건축해라. 최저 한도 정하게 되면 모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그 높이에 도달하는 건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건물 건축할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빈 나대지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4번 총 5가지가 필수 사항이 되는 겁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 5가지가 필수 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5번, 6번은 임의 사항인데 우리 기환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6번 보시니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기반설만 필수사항이고 환경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5번에 건설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걸 배형색건이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겁니다. 배형색건 4가지는 임의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 5가지를 필수 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임의 사항으로 배형 3건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떤 건물 배치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호평지구에 우리 학원 앞에는 이마트라고 하는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교회에 들어가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 있는 자리는 종교용지로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어디에 종교시설 들어갈 것인지 다 결정된 상태입니다. 어느 필지에 어떤 건물 건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외형이 콘처럼만 생겼다고 하면 따로 광고하지 않더라도 장사 잘 되지 않겠습니까? 형태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황금색 건물 있다 없다, 자동차 굴러다니는 것 중에 황금색이 있다 없다, 그걸 두개 둔다고 하면 반사되는 빛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63빌딩. 그 63빌딩이 한 3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그 황금색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일찍 일어나는 그런 기현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그 황금색을 쓰는 거 없거든요. 다만 저 63빌딩 만들 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색채까지 결정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63빌딩 색깔 바꾸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민원 많았었는데 그런 색깔 가지고 있는 게 홍보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계속 유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 색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선이라 함은 모든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데 그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배형 3건 4가지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기환경입니다. 환경, 경관은 임의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 지문이 하여한다 끝난다면 이건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 지문 나와 있다면 그걸 집어넣는 것이, 그걸 체크하시는 게 이쪽에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구속력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이거든요.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쾌적한 아파트 생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반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안들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양가로 2번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법 적용 기준의 완화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촉이 좋으십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모의고사에 그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선 박스 속에 2번 건축법과 관련되어 1번부터 5번까지는 묶어만 놓습니다. 아직 우리가 건축법 다 못하셨기 때문에 2번 건축법과 관련되어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공개 공지, 건축물 높이,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중에 제가 얘를 조공관계 제한이란 말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대신 아직 우리가 건축법 다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지나가시고, 이번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정 완화 1, 2, 3 모릅니다. 제가 모르면 같이 몰라야 됩니다. 혼자 살겠다고 혼자 공부하시면 서로 마음 상하십니다. 바로 140페이지에 6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찾으셨죠. 얘가 25회 때와 27회 때 두 번에 걸쳐 시험에 나왔습니다. 3세판은 안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100 동그래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십니다. 1. 한옥 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인사동 주변에 북촌 마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가셨으면 그 북촌 마을의 골목길은 도로폭이 2m이다, 1m이다. 1m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우산 쓰면 교차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면 보통 차량의 전폭은 1.8m이거든요. 이런 한옥마을 보존하기 위한 동네라고 하면 차 다닐 찻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따르게 되면 주택 한 채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한 대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곳이라면 주차장 확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0% 주차장 완화한다는 것은 주차장 설치를 면제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차 없는 거리. 차 안 다니는 동네라고 하면 주차장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지문 너무 길지만 한 줄 밑에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 차가 못 다니는 곳에는 주차장 필요 없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25회 때는 한옥마을이고요. 27회 때는 차 없는 거리입니다. 만약 얘가 시험에 나오면 31회 때거든요. 31회 때 여쭤드리게 된다면 차량 금지 구간입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시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건너뛰시고 8번 높이 제한 찾으셨죠. 지구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두 줄 밑에 건축물 높이를 120% 이내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원래 10m짜리 건물 건축할 곳이라면 12m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범위 찾으셨죠. 150, 200 각각 동그래 놓습니다.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그리고 3번 잠깐 보십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외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외 다시 가려놓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150, 200 각각 동그래 놓습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규제 완화에 관한 사안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만 지정된다, 비도시지역에도 지정된다. 비도시지역에도 지정되고, 비도시지역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계획관리지역 기억나셔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이 도시지역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관련되어 100% 완화할 수 있고,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 120% 완화하며, 건폐율 관련되어 150, 용적률 관련되어 200%를 각각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이 비도시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150, 200 완화시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중에 복잡한 곳은 도시지역. 그러면 이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규제 풀어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죠. 반면 시골 마을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게 되면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시골 마을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여기라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다양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높이 크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밖에 도시지역에도 높은 건물이 만들어져 있다? 없다? 있다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지역이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평내 우평지구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곳에 천마산이 하나 있습니다. 천마산이 있습니다. 이 천마산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밖에도 다양한 건물이 높게 세워져 있고 이번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아파트 개발하게 되면 여기도 높은 건물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천마산 주변 일대 병풍처럼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하면 저 천마산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다? 구경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마산의 자연 경관을 쉽게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높이도 제한하게 됩니다. 풀어주게 되더라도 무제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120까지만.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면에 만약 시골 지역이 있습니다. 저 시골 지역에 천마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파트 만들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됐다면 여기에 아파트를 서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건물이 또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때문에 천마산을 다 못 보지만 내가 조금만 옆으로 이동하면 시골 지역에는 병풍같이 높은 건물이 없거든요. 내가 조금만 이동하게 되면 천마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높이 풀어주는 것 120% 완화한다. 이 규정 없다고 하면 이 높이와 관련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높이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법의 각종 내용은 다 무엇입니까? 규제에 해당됩니다. 저 규제가 정해져 있다면 이 규제 지켜야 되죠. 아예 이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 규제 준수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에 볼 수 있는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만 허용해주면. 천마산 자연경관을 도시지역에서는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병풍처럼 널어서 있다고 하면 이거 쉽게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주변 자연경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높이를 제한하더라도 무제한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120%까지만. 주차장도 복잡한 동네이기 때문에 좀 풀어주는 곳은 있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차 많이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과 관련된 규제를 딱히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는 오직 뭐만 규제한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만 완화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 비도시 지역과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곳이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건폐율이 150, 용적률 200, 그건 아니죠. 원래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얼마이다? 40%이고 우리 건폐율과 관련되어 녹관농자는 기본 20%인데 유일하게 계획관리지역만 얼마? 40%. 그리고 용적률은 녹관농자는 기본적으로 80%인데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역 계획관리지역만 100. 이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건폐율 150 완화시켜 40%가 아니라 60으로 용적률 200 완화시켜 200%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계획관리지역일 때 용적률 100이었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계획 수립하면 용적률 200% 되거든요. 그러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 주거지역. 우리 주거지역은 5, 6, 7이지 않았습니까? 전일준. 전원주거지역은 50, 일반 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여기입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전일준 하시면서 제일 좋은 전원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그 사이에 50씩 조정했습니다. 2종 전원주거지역은 150,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50,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 그러면 얘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중에 건폐율을 10%에서 한 15% 사이로 하고 용적률이 170% 정도 나오면 이때 만들어진 아파트가 15층입니다. 이러면 15층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200 넘어가게 되면 바로 25층짜리 만들어집니다. 계획관리지역에 25층짜리 아파트 원래 만들 수 있다 없다? 녹과농자에는 아파트 개발 못하지 않습니까? 녹과농자는 항상 몇 층만? 4층이야만.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적용되게 되면 25층짜리 아파트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결론은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원래보다 좀 풀어준다, 완화시켜준다. 그런데 땅의 가치가 2배만 오르겠습니까? 한 3배 정도, 4배, 5배까지 오릅니다, 사실은. 용적률이 100에서 200 바뀌었을 때 딱 2배 차이 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4층짜리 건물만 건축하던 곳이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게 되면 땅값이, 건물 가치가 한 5배까지 오르는 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시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매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시행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꼭 성공하시고 나면 꼭 원장님께 자랑하러 오셔야 됩니다. 142페이지 하셨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시료 찾았습니다. 우리 3년과 5년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의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날 줄여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은 상실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가로 속에 주민 입안 제한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주민 입안 제한 추천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면 고시일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착수 동일해 놓습니다. 5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은 잃는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효과와 관련되어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보셨고,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3년과 5년 보시는 게 일입니다. 잠깐 얘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공법과 관련된 6가지 법령에 공사 착수, 착공이란 말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착수는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다?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2착이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과 3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년, 6년짜리 없습니다. 10년짜리 없습니다. 그래서 2착이 원칙인데 1착, 3착, 5착이 존재한다. 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1착과 3착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보실 텐데, 방금 보셨던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한다? 얘는 예외에 해당되는 5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건축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하고 보지 않다면 신고한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았다고 하면 3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착은 공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5착은 방금 보셨던 지구 단위 계획에서 한번 보신 것이고, 나중에 주택법 공부하시다 보면 주택법상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얘는 천천히 하시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착수는 몇 년에 한다? 2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그래서 지금 5착에 해당되는 것은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눈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잠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지 않는 146페이지 봐주십니다. 오늘 146페이지까지만 대충 하시면 됩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괜히 저거 다시 용도 지역 괜히 다시 했던 게 후회되고 있습니다. 두시는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시는 안 넘어 가게 될 겁니다. 이쪽은 이번에 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사안이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설 의의차시였죠.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추노입니다. 결정 전입니까? 결정 후입니까? 결정 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기반설 찾았습니다. 기반설은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앞에다가 7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7번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50개 기반설을 50여 개 기반시설을 7개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설은 몇 개 시설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시설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번 들으신 분들은 다 책에 표시했을 텐데 교통시설 찾으셨죠? 여기 교통시설과 관련된 궤도 뒤에 운하 찾으셨죠? 운하 동그라미 하거나 줄쳐해 놓으시고 얘는 삭제. 여기 운하는 MB 때 4대강 사업하면서 그 목적이 운하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기반설에 포함시켰는데 9년 만에 정권 바뀌지 않았습니까? MB의 잔재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운하 이번에 개정하면서 삭제시켰습니다. 운하는 더 이상 기반설 2단이다. 아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 관련되어 두 번째 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찾으셨죠? 얘를 추천하시고 밑에다가 삭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학원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 충분히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못되게 되었습니다. 운전학원은 기반설이 2단이다. 아닙니다. 면허증 없으신 분 안 계시죠? 저도 대학생 때 땄는데 지금까지 장로 면허이지만 따기 따놨습니다. 예, 운전 면허증 없는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이라는 것 우리 확인하셨고 유통공시설 보셨고 공공문화체육시설 찾으셨죠? 운동장 추놓습니다. 삭제라고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은 우리가 4대 국제 경기를 다 치른 바 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 경기 치르기 위한 사업을 몇 번 해보니까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항상 적자입니다. 평창 올림픽도 액면상 흑자를 하지만 그거 적자입니다. 만약 흑자였다고 하면 평창 올림픽 관련된 관광버스 기사분들에게 월급 주는 것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0년에 걸쳐 평창 올림픽 치르면 대한민국 발전한다. 강원도 달라진다. 그렇게 추정하면서 유치했기 때문에 적자라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액면상 흑자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운동 경지할 필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운동장 삭제시킨 겁니다. 그리고 방제시설과 보건위생시설, 여기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화장시설부터 장례시장까지 묶어놓습니다. 저 화장실부터 장례시장까지를 장사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유통공급시설과 관련되어 시장 찾았습니까? 도매시장이라는 것 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저 시장 뒤에 시장과 장사시설은 유통공급시설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장사시설은 죽음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죽는 것과 관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도축장과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한 개 무엇에 속한다? 보건, 위생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장실이나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이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뭘 한다? 장사시설로. 그래서
28회 때인가 28회 때 자연장지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앞으로 자연장지는 국계법에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연장지의 이신 다 뭐라 표현합니까? 장사시설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찾으셨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여기에 2개가 추가됩니다. 재활용시설. 작년에 중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아 쓰레기 대란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시설을 기반설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빗물 저장 및 처리시설.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이죠. 빗물 한 방울도 잘 관리해보자고 환경시설에 이 2가지를 추가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내가 출제원이면 교통관련시설 시험에 내겠습니까? 7번에 환경기초시설이나 보건위생시설 시험에 내겠습니까?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낼 마음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시험 볼 때까지 하수, 폐폐, 제피라고 해놓으시고 이게 어느 정도 공부되신다고 하면 하수, 폐폐, 제피, 빗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각각 정리되실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수, 폐폐란 말 잡아놓으셨다면 하천은 방지시설이고 하수 뒤에 하수도,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처리시설 총 6가지가 환경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만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기반설 중에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을 세분할 수 있는데 정류장과 광장은 최근 27회 때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도로만 잠깐 봐주십니다. 도로를 세분하게 되면 일반 도로부터 4번에 지하도로까지 있는데 옆에다가 고속도로라고 적어놓습니다. 고속도로 없습니다. 고속도로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로를 세분하게 되었을 때 그 종류로 잘못된 거 찾으라고 하면 그때 잡아주실 것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 도로의 세분 종류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제1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입니다. 양가 1번 찾으셨죠? 지상 등에 기반설 설치하려면 추놓습니다. 한 줄 밑에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 만들고자 하면 원칙적인 설치 방법은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 이게 나오는데 얘는 일단 무시해 놓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녹지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제주도지사의 허가받아 만들게 되었다는데 이 녹지병원은 종합병원이거든요. 종합병원은 기반설이 아니다. 종합병원 기반설입니다. 종합병원은. 다만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것입니까? 허가받고 만드는 것입니까? 허가받고. 그래서 기반설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지만 영리성이 너무 크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이 아닌 허가 대상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있고 예외도 존재한다. 그렇게만 지금은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얘는 규모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다고 주셔야 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익 추구하는 것입니까? 사익 추구. 그래서 규모 작고 사익 추구하는 기반설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만 박여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그러한 시설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맞춘다, 틀려준다. 예,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3. 공동구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십니다.
공동구는 아마 다 끝나고 나서 도시군 계획서를 다 끝나고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광역시설이라는 거 사셨죠? 예, 안 합니다. 여기 광역시설은 28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28회 때가 2017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1회 시험 치렀던 게 85년도이거든요. 2010년까지 한 번도 내지 않던 게 28회 때 한 번 딱 등장한 게 광역시설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안 나왔습니까? 2010년까지 안 나왔다면 대충? 30년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 30년 안 나왔던 것을 우리가 꼭 시험에 나온다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광역시설 같은 거는 아예 과감하게 지켜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론 하나만 내리고 끝내는데, 우리가 도시군 계획서를 방금 함께 보셨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서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은 올해는 운삼, 기칠이란 말로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도박하게 되면 운삼? 운칠, 기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게 도박입니까? 공부입니까? 공부이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운삼? 운으로 찍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찍어서 맞추시는 거. 그래서 운삼 기칠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그리고 운하, 운전면허 학원 세 가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킨다? 빠졌다? 빠진 기반시설 세 가지는 앞에 운자로 시작합니다.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 그 세 가지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삼 기억해 주시고, 현재 기반시설의 종류는 몇 개 시설군을 나누고 있다? 7개 시설군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출제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7번 기반시설과 관련된 시설군은 뭐다? 환경, 기초시설, 하수, 폐폐, 제비입니다. 예전에 한 70년대는 나이트클럽에서 제비 한 마리 키워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예, 그것도 안 되신다면 그냥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 환경, 기초시설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문제를 보실 겁니다.